불과 얼마 전까지 비트코인이 10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지만 이제 시장은 완전히 뒤집혀 공포와 패닉이 모든 거래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번에는 진짜 다를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배했으나 현재 분위기는 극도로 위축되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대한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에 숨겨진 거대한 자본 권력의 움직임과 이번 비트코인 대폭락을 유도한 진짜 원인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2026년 2월 한때 20만 달러 고지를 바라보며 승승장구하던 비트코인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 결국 7만 달러 선까지 후퇴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한국 자산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 5천만 원을 호가하던 비트코인이 단숨에 1억 원 초반대로 뚝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소중한 자산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상황입니다. 단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앉은 자리에서 수천만 원의 자산이 사라지는 가혹한 현실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자산이 실시간으로 증발하는 경험은 투자자들에게 극심한 심리적 공황을 일으키며 시장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현재 각종 투자 커뮤니티에는 손절을 고민하거나 더 큰 하락을 두려워하는 절망적인 글들이 넘쳐나며 이는 지난 2021년 대폭락 시기의 공포 분위기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유 없이 폭락하지 않으며 이번 사태의 배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블랙록은 운용 자산 규모만 10조 달러, 하나로 약 1경 4천조 원에 달하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살아있는 금융 공룡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이 굴리는 자금은 대한민국 1년 GDP의 6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블랙록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전 세계 금융 지지판이 흔들릴 정도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금융 세계의 고질라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최근 비트코인 시장에서 보여준 행보는 평범한 투자자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1월 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B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매도세에 직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억 달러, 한화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이 이탈한 것인데 이는 시장을 띄웠던 주역이 스스로 발판을 무너뜨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 칭송하며 기관 투자의 시대를 선포했던 블랙록이 갑자기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자 투자자들은 등 뒤에서 총을 맞은 듯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2024년 초 ETF 승인 당시 축제 분위기 속에서 구원자로 추앙받던 블랙록이 이제는 오히려 하락을 주도하는 적군으로 비춰지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블랙록의 이탈은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가 모르는 악재를 미리 감지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를 확산시켰고 이는 곧 대규모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의 매도는 시작일 뿐이었고 진짜 비극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상승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강제로 시장에서 쫓겨나는 연쇄청산의 도미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코인 시장의 특성상 돈을 빌려 투자하는 레버리지 거래가 많은데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자 거래소가 강제로 투자자의 자산을 팔아치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한 경우 가격이 고작 10%만 하락해도 투자 원금이 전부 증발해버리는 이 냉혹한 시스템이 하락의 가속 페달을 밟아버린 것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상승에 거액을 베팅했던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포지션은 순식간에 청산 위험이라는 거대한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시스템에 의해 강제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이는 다시 가격을 끌어내려 다음 투자자를 덮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도미노 현상은 하나가 넘어지면 나머지도 저항 없이 쓰러지는 것처럼 시장 전체의 매수 심리를 완전히 파괴하며 폭락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2월 1일 단 하루 동안 발생한 청산 규모는 약 25억 6천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3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매물이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롱 스퀴즈라 불리는 이 현상은 레몬을 꽉 짜서 즙을 내듯 투자자들의 자산을 강제로 시장에 쏟아내게 만드는 공포의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폭락은 단순히 사람들이 팔기로 결심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 자체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태로 설계되어 있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이 피를 흘리는 와중에 비트코인을 지탱하던 가장 강력한 논리 중 하나인 디지털 금이라는 안전자산의 환상마저도
이번 사태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전쟁이나 경제 위기가 닥치면 금처럼 가치가 보존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움직임은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은행이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더라도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어 희소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은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이스라엘과 주변국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자 비트코인의 안전자산 신화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에 휩싸였을 때 진짜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투자자들은 불안을 피해 전통적인 기축통화인 달러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정말 디지털 금이었다면 금과 함께 상승했어야 하지만 현실은 금값이 오르는 동안 비트코인만 홀로 폭락하며 투자자들을 크나큰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시장이 비트코인을 안전한 대피처가 아니라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위기 시 가장 먼저 버려지는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분석해보면 안전자산인 금보다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 거의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변동성 큰 주식처럼 취급하며 시장이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자금을 회수하는 위험 자산의 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생명을 구해줄 구명조끼인 줄 알고 비트코인을 입었으나 실제로는 몸을 가라앉게 만드는 무거운 납덩이였음을 이번 폭락이 똑똑히 보여준 셈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시장은 비트코인을 그저 투기적인 성격이 강한 고위험 투자 자산으로만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트코인 시장을 짓누르는 또 다른 거대한 압박이 등장했으니 그것은 바로 세계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미국 연준의 새로운 수장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전 세계에 돈줄을 쥐고 금리를 결정하는 곳이기에 그들의 말 한마디는 지구상의 모든 금융시장에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과거 금융위기 당시 강력한 매파 성향을 보여주었던 케빈 워시를 전격 지명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습니다. 케빈 워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지내며 2008년 금융위기의 한복판에서 미국의 돈줄을 관리했던 매우 노련하고 날카로운 인물입니다. 당시 그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의 돈줄을 조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금융권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연준 내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한 통화 정책을 지지하는 이른바 매파 중의 매파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이는 시장의 공포 대상이었습니다. 매파란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물가 상승을 감시하며 금리를 높게 유지해 경제 과열을 막으려는 강경한 성향의 경제 정책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반대로 비둘기파는 부드러운 태도로 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는 입장을 취하며 투자자들은 보통 이들의 등장을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케빈 워시의 행보에서 거대한 반전이 포착되었는데 과거에 강경했던 매파적 색채를 버리고 놀라울 정도로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리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과거보다 훨씬 완화된 비둘기파적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 시장의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은 단 하나, 고금리의 고통을 끝내줄 금리 인하이며 케빈 워시가 그 구원자가 될 수 있을지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안전한 은행 예금에만 돈을 넣어두어도 충분한 이자를 받을 수 있기에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할 매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주식이나 코인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며 이는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올리는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연준의 독립성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트럼프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낮은 금리를 원하고 있지만 연준 의장이 된 케빈 워시가 실제로 인플레이션 앞에서 대통령의 뜻을 따를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이 가장 혐오하는 괴물이며 큰손 투자자들은 방향성이 결정될 때까지 자금을 회수하고 관망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장이 올 때까지 직원이 몸을 사리는 것처럼 거대 자본들은 연준의 실제 정책이 확인될 때까지 비트코인 매수를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혼란에 빠질 때 자본이 마지막으로 도망치는 곳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지는 미국의 법정 화폐인 달러뿐입니다. 실제로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의 치명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수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집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달러를 들고만 있어도 그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에 굳이 변동성이 극심하고 위험한 비트코인을 보유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점이 폭락을 부추겼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를 장담하던 기관들의 장밋빛 보고서들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이제 그 자리는 공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는 상승에 대한 희망 대신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선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하방 테스트, 경고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며 공포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한 결정적인 순간, 투자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7만 6천 달러 선이 처참하게 붕괴되며 패닉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이 가격대는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우군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평균 매수 단가로, 이 선이 뚫렸다는 것은 시장의 수호자마저 손실 구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수장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에너지라 부르며 회사 자산은 물론 빚까지 내어 올인한 광적인 신봉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그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은 약 71만 개 이상으로, 이는 전 세계 비트코인 발행량의 무려 3.4%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물량입니다. 하지만 평균 매입 단가인 7만 6천 달러가 무너지자 시장에는 세일러마저 물렸다는 절망 섞인 탄식이 쏟아졌고, 이는 대규모 투매를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빌린 막대한 빚이며,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채권자들의 상환 압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이 보유한 71만 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쏟아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조정을 넘어 코인 시장의 종말을 고하는 핵폭탄급 투매가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앞서 언급한 블랙록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요 주주라는 사실이며, 이 두 거대 공룡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묘한 공생과 경쟁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직접 사기 어려운 투자자들이 주식 형태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샀지만, 이제 블랙록의 ETF라는 더 강력하고 편리한 대안이 등장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자사 주식이 수수료 없는 비트코인 투자라고 홍보하며 블랙록을 견제하고 있지만, 거대 자본은 점차 더 제도화된 ETF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야를 넓혀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하며, 이번 폭락의 본질은 비트코인 시장이 미국의 강력한 통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원래 비트코인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탈중앙화 자산이었으나, 이제는 블랙록과 미국 기업들이 주도권을 쥐며 미국 중심의 자산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 통제가 심한 중국에서 비트코인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유용한 도구였으나, 미국의 시장 장악은 이러한 중국 자본의 탈출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제 누가 어디서 얼마를 사고 팔았는지 모든 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추적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록 같은 미국 거대 자본이 변동성을 키우며 시장을 흔들면 중국 투자자들은 더 이상 비트코인을 안전한 자산 도피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결국 이번 하락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미국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영토에 울타리를 치고 내 규칙대로 하라고 선포하는 과정에서의 진통입니다. 과거의 비트코인 시장이 규칙 없는 약육강식의 정글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주인이 관리하는 질서, 정연한 사육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아시아 자본이나 채굴업자들은 힘을 잃고 밀려나게 되며, 그 자리를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독식하는 새로운 권력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의 정신이 훼손되었다고 비판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제도권 편입은 비트코인이 주류 금융 자산으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폭락은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기 직전의 가장 어두운 새벽과 같으며, 우리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냉정하게 읽어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폭락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공포에 질린 투매나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반한 무모한 물타기 전략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기술적 지점인 7만 달러 초반대의 지지 여부를 냉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며, 모두가 공포에 떨 때 결정적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충분한 총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으며, 혼란스러운 판이 정리되고 방향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시장은 결코 죽지 않았으며, 이번 폭락 역시 비트코인이 거쳐가야 할 수많은 시련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2014년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부터 2017년의 ICO 버블 붕괴까지 비트코인의 종말을 예고했던 수많은 암흑기를 이미 경험하고 이겨낸 저력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폭락과 2022년 테라루나 사태, 그리고 FTX 파산이라는 유례없는 악재들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끈질기게 생존해 왔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비트코인은 비관론자들의 예상을 비웃듯 다시 일어섰고, 오히려 시련을 겪을 때마다 더 단단한 자산으로 거듭나며 새로운 고점을 경신해 왔습니다. 다만 과거의 시장이 개인 투자자와 채굴업자들의 놀이터였다면, 이제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판을 지배하는 시대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시장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이제는 거대 기관들의 논리와 미국의 통제 방식에 맞춘 새로운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제도권 편입이 시장의 대중화와 안정성을 가져올 호재가 될지, 아니면 비트코인의 본질인 탈중앙화를 훼손하는 악재가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시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산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기보다 그 속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거대 자본과 싸워 이길 수는 없지만, 변화된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응한다면 그들의 움직임을 이용해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시장을 지켜보고 준비된 자만이 다시 찾아올 기회의 파도를 탈 수 있으며, 감정에 휘둘리는 매매는 거대 자본의 먹이가 될 뿐임을 명심하십시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가 바로 가장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차분하게 다음 시나리오를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블랙록의 의도와 연준의 정책 변화, 그리고 미국 중심의 시장 재편 흐름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으며 다만 주인이 바뀌고 질서가 재편될 뿐이니,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혼란스러운 투자 시장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분석과 깊이 있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언제나 응원하며, 저는 조만간 더 유익하고 통찰력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전격 지명되었으며, 이번 인사의 진정한 배후 목적은 단순한 금리 결정이 아닌 거대한 국가 전략에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그린란드 영토 확보와 중국 견제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설계된 고도의 경제적 포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연준 의장과 북극의 얼음 땅, 그리고 중국 견제가 어떻게 소름 돋는 논리로 연결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케빈 워시라는 인물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처음 역사에 등장했던 2006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고작 35세에 불과했던 이 젊은 청년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이사로 발탁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역대 최연소 연준 이사 기록으로 남았으며, 금융의 심장부인 연준에서 그의 천재적인 감각이 처음으로 세상에 증명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한국의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지만, 그 영향력의 차원은 전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을 만큼 매우 거대합니다.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군림하고 있기에 연준의 정책 하나하나가 지구촌 모든 국가의 경제를 쥐고 흔드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무역의 약 88%가 달러로 결제되며, 석유와 반도체 등 핵심 자원을 구매하기 위해 반드시 달러가 필요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연준 의장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 부르며, 심지어 미국 대통령보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케빈 워시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인재로 모건 스탠리에서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활동하며, 월스트리트의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한
금융 엘리트입니다. 그는 금융시장의 거대한 자본 흐름과 큰손들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졌으며 이는 그가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워시는 월스트리트의 시장 논리를 연준의 정책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독보적인 통역사로서 연준과 금융시장 사이에 발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력 중 가장 빛나는 시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벤 버냉키 의장 옆에서 위기 수습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을 때입니다. 그는 JP 모건과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금융사들과 직접적인 소통 창구가 되어 무너져가는 금융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밤낮 없이 발로 뛰었습니다. 당시의 기민한 대응 덕분에 2008년의 위기가 대공황 수준의 참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며 이는 워시의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그를 연준의 황태자라고 부르며 언젠가 반드시 의장 자리에 앉아 미국 경제를 이끌어갈 인물로 강력하게 점찍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워시는 공식적으로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라며 갑작스럽게 연준을 떠났지만 그 이면에는 정책적 갈등이 존재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는 당시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 했던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며 강한 반대 입장을 가졌습니다. 워시는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한 매파적 성향을 지닌 인물로 시장에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2026년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15년의 긴 공백을 깨고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공식 지명하며 전 세계 금융시장의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워시를 지명하면서 마치 연준 의장 역할을 위해 특별히 캐스팅된 배우 같다는 중앙 캐스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의 외모와 이미지를 극찬했습니다.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온 트럼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여줄 인물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며 워시는 그 기준에 완벽히 부합했습니다. 과거 금리 인상을 주장하던 강경한 매파였던 워시는 2024년 트럼프 캠프에 합류한 이후 현재의 높은 금리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며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시장은 변절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지만 사실상 이는 트럼프의 경제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고도의 현실, 정치적 적응이자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가 출신답게 본능적으로 저금리와 약달러를 선호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철저한 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약달러를 통해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늘리는 것은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제조업 부활 전략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금융적 기둥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36조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준에 도달하면서 이 막대한 빚을 관리하기 위한 저금리 정책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한 해 국채 이자로만 지불하는 비용이 1조 달러를 넘어서며 국방비마저 추월한 미친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자 부담을 줄여줄 연준 의장이 절실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매입과 멕시코 장벽 건설 등 자신이 하고 싶은 거대 프로젝트를 위해 연준 의장을 통화 정책가가 아닌 일종의 국가 금고지기로 활용하려 합니다. 케빈 워시는 자신의 신념을 조금 수정하더라도 실제로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 트럼프와 손을 잡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거대한 임명의 뒤에는 에스티로더 화장품 그룹의 상속녀인 제인 로더와의 결혼을 통해 구축된 워시의 강력한 글로벌 상류층 네트워크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워시는 로더 가문과의 결합을 통해 뷰티 산업과 금융계, 그리고 부동산과 미술계를 아우르는 어마어마한 자산가들의 네트워크에 편입되며 단순한 기술 관료 이상의 힘을 얻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인 와튼 스쿨에서 시작된 이들의 인연은 수십 년간 비즈니스와 정치를 넘나들며 서로의 야망을 지원해주는 강력한 카르텔로 발전해왔습니다. 로널드 로더는 단순한 후원자를 넘어 자신의 사위인 워시를 연준 의장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앉힘으로써 로더 가문의 영향력을 미국 금융정책 전체로 확장하려 했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로더가 자신의 오랜 친구인 트럼프에게 사위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연준 의장 지명을 마쿠에서 주도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로널드 로더는 2018년부터 트럼프에게 그린란드가 세계 최대의 저평가된 부동산이자 안보적 요충지라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주입하며 트럼프의 야심을 자극해온 인물입니다. 로더는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 항로가 열리면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거리가
40% 단축될 것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간파하고 북극권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그린란드가 가진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히토류의 매장량을 비즈니스 언어로 설명하며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이라는 파격적인 꿈을 꾸게 만든 진정한 설계자였습니다. 중국은 2018년에 자국을 북극과 인접한 근북극 국가로 규정하고 빙상 실크로드라는 거대한 경제 영토 확장 프로젝트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북극 사이에는 러시아가 가로막고 있어 근북극 국가라는 주장은 다분히 억지스럽지만 중국은 이를 통해 북극 이해관계를 주장합니다. 중국은 2010년대부터 그린란드의 광산 채굴권에 투자하고 공항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북극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려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중국 국영 기업이 그린란드의 공항 3곳을 직접 건설하겠다며 입찰에 참여했는데 이는 미국의 전략 요충지를 위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국방부는 덴마크에 강력히 항의하며 중국 자본의 침투를 경고했고 결국 덴마크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중국 참여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미국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그린란드의 북극권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미군의 핵심 자산인 툴레 공군 기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과 위성 추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중국이 인프라를 장악하면 미 본토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됩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확실히 장악함으로써 중국이 공들여 추진해온 북극 진출 발판을 완전히 차단하고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확고히 다지려 합니다. 그린란드의 진짜 가치는 땅 위가 아닌 땅 아래에 묻힌 히토류에 있으며 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산업과 국방의 핵심 무기입니다. 히토류는 정제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여 현재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70%와 정제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전기차부터 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까지 현대 첨단 기술이 집약된 거의 모든 제품에는 중국산 히토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를 제작하는 데만 약 400kg의 히토류가 소비되며 중국 없이는 생산이 어렵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자 일본 첨단 산업이 패닉에 빠졌던 사례는 자원의 무기화 위력을 보여줍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히토류 작업을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으며 그린란드는 중국의 독점을 깰 수 있는 해답입니다. 그린란드에는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최대 30%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남부의 크바네펠드 광산은 세계 최대의 전략 매장지로 평가받습니다. 미국 기업이 이곳의 채굴권을 확보한다면 중국의 자원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고 동맹국들에게도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히토류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는 수십억 달러의 막대한 초기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며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국가 프로젝트는 금리 변화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자본 조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저금리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케빈 워시는 연준 의장으로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그린란드 개발 펀드에 막대한 자본이 몰리도록 유도하며 트럼프의 계획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결국 워시의 연준은 단순히 돈의 양을 조절하는 기구를 넘어 중국 자본을 밀어내고 북극의 성벽을 쌓는 금융적 만리장성의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지브롤터 해협처럼 그린란드는 대서양과 북극해를 잇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해상 관문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장악하는 국가는 북극해를 드나드는 모든 선박과 함대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상 지배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통해 러시아 북해 함대와 중국 해군이 대서양으로 진출하는 경로를 완벽하게 차단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골든돔 시스템은 그린란드를 미국의 첨단 미사일 방어 우산 아래 두려는 구체적인 안보 전략입니다. 이는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최첨단 안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의 군사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실질적인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입니다. 트럼프가 제안한 주민 1인당 10만 달러에 지급하는 영토 매입이 아닌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파격적인 금융 제안이었습니다. 현대의 영토 확장은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도로와 항만, 네트워크를 지어주는 경제적 투자와 금융적 점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아프리카의 자원을 선점했듯이 트럼프는 미국의 달러를 앞세워 그린란드의 인프라를 장악하려 합니다.
그린란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대규모 오지망과 공항 건설에 미국 자본을 투입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비즈니스와 안보 결합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지출을 뒷받침할 연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케빈 워시는 연준 의장으로서 금리를 낮게 유지하며 미국 정부가 이자 부담 없이 그린란드 프로젝트에 자금을 쏟게 할 것입니다. 그린란드는 단순히 얼음으로 덮인 땅이 아니라 침몰하지 않는 거대한 항공모함으로서 북극권 전체를 내려다보는 감시탑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군 기지에 설치될 차세대 조기 경보 시스템은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며 미국의 안보 경계를 북쪽으로 확장합니다. 케빈 워시가 조율하는 저금리 환경은 민간 투자사들이 그린란드의 히토류 광산과 자원 개발에 뛰어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입니다. 달러의 힘으로 세워질 이 금융적 만리장성은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 계획을 무력화하고 미국의 자원 독립을 완성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트럼프와 워시의 연합은 미국의 국가 부채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영토 확장과 제조업 부활이라는 두 토끼를 잡으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린란드 매입을 미친 소리라 비웃었지만 이는 사실 달러가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는 거대한 비즈니스의 시작입니다. 케빈 워시는 단순한 통화 정책가를 넘어 트럼프의 국가 재건 야망을 금융적으로 뒷받침할 경제 총사령관으로 선택된 인물입니다. 이제 미국은 총칼 대신 달러와 안보 우산을 앞세워 21세기형 새로운 영토 확장 모델인 소프트 점령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가 목격하는 이 역사적인 장면은 케빈 워시라는 이름과 함께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케빈 워시는 단순한 통화 정책가를 넘어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와 영토 확장, 그리고 중국 견제라는 거대한 퍼즐을 완성할 경제 총사령관입니다. 그는 미국의 36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부채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그린란드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야망을 뒷받침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가속화하고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전폭적인 지원과 유연한 정책 운용이 필수적입니다. 워시는 적절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달러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미국 자본이 국가의 전략적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정밀하게 조율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그를 선택한 이유는 그의 탁월한 능력뿐만 아니라 구축된 신뢰관계, 그리고 월스트리트와의 원활한 소통 능력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트럼프의 그린란드 집착을 19세기 제국주의의 향수나 현실 감각 없는 망상이라며 비웃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그린란드 매입 전략은 단순한 미친 소리가 아니라 달러가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는 거대한 비즈니스입니다. 21세기의 영토 확장은 더 이상 군대의 총칼이 아니라 자본의 힘, 즉 돈에 의해 실질적인 지배력이 결정되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개발, 그리고 강력한 안보 우산을 제공함으로써 대상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이미 중국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영향력을 확대해온 방식과 매우 유사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그린란드를 미국의 강력한 영향권 안에 끌어들이려 하며 그 중심에 금융의 지배자 워시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이라는 시점에서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케빈 워시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거대한 전략적 배경을 반드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쏟아지는 수많은 경제 뉴스와 지표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명확하게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케빈 워시의 연준은 이제 금리라는 도구를 넘어 미국의 국가적 생존과 패권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금융 방패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북극의 차가운 얼음 아래 숨겨진 뜨거운 자원 전쟁과 달러의 패권 싸움은 이제 막 본격적인 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라는 거대한 부동산 딜을 성공시켜 미국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미국의 새로운 경제 전략과 세계 정세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과연 트럼프와 케빈 워시의 이 대담한 그린란드 전략은 역사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모한 실패로 끝날까요?